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전 세계 1억 부 판매된 최고의 인간관계 바이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의 모든 내용을 낭독하진 않고요. 핵심 내용과 기억하고 싶은 사례들 위주로 낭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1장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1931년 5월 7일 뉴욕시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화재를 불러일으켰던 범인 검거 작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2주간에 걸친 수색 끝에 쌍권총 크롤리라고 불렸던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입에 대지 않았던 총잡이 살인자가 웨스트엔드 애비뉴에 있던 애인의 아파트에서 포위된 상태였다. 150명에 달하는 경찰과 형사들이 꼭대기층에 있는 그의 은신처를 에워싸고 있었다. 이들은 지붕에 구멍을 내고 최루가스를 투입하여 경찰 살인범 크롤리를 몰아내려 했다. 주변 건물에는 기관총을 설치했다. 이후 1시간 이상 뉴욕의 고급 주택가에는 권총과 기관총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크롤리는 두툼한 의자 뒤에 쪼그려 앉아 쉴 새 없이 경찰을 향해 총을 쏘아댔다. 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이 전투를 지켜보았다. 뉴욕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 크롤리가 체포되었을 때 경찰국장 멀루니는 이 쌍권총 무법자야말로 뉴욕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범죄자로 꼽힐 만하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쌍권총 크롤리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다. 경찰이 아파트를 향해 총을 쏘아대는 와중에도 그는 관계자분께로 시작하는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동안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 인해 편지지에는 검붉은 흔적이 남았다. 이 편지에서 크롤리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내 옷 안에는 피곤하고 지친 심장이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심장이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크롤리는 롱아일랜드의 한적한 길에 차를 세워놓고 여자친구와 질펀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갑자기 한 명의 경찰이 나타나선 차에 다가가 말했다. 면허증 좀 봅시다. 아무런 말 없이 크롤리는 총을 꺼냈고 총탄을 퍼부어 경찰관을 쓰러뜨렸다. 경찰이 쓰러지자 크롤리는 차에서 뛰어나와 경찰의 총을 빼앗고는 쓰러져 있는 시신에 다시 한 발을 발사했다. 바로 이 살인자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내 옷 안에는 피곤하고 지친 심장이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심장이다. 크롤리는 전기의자형을 선고받았다. 싱싱교도소에 위치한 사형장에서 그가 사람들을 죽인 대가가 이런 거군이라고 말했을까? 아니다. 그는 나 자신을 지키려 했던 대가가 이거로군이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쌍권총 크롤리는 자신이 저질렀던 어떤 일에도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았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절을 사람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데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도왔죠. 그 대가로 제가 받은 것은 비난입니다.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삶이고요. 알 카포네의 말이다. 그렇다. 미국의 가장 악명 높았던 공공의 적, 시카고에서 등장했던 가장 잔인한 갱단 두목이 이렇게 말했다. 카포네 역시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자신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나 받고 있는 공공의 은인이라고 생각했다. 뉴워크에서 다른 갱들의 총탄 세례를 받고 쓰러졌던
더치 슐츠도 마찬가지였다. 뉴욕에서 악독하기로는 둘째가라며 서러운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었던 더치 슐츠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자선사업가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실제로도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뉴욕의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의 소장이었던 로즈와 이 주제에 대해 몇 해 동안에 걸쳐 흥미로운 서신을 교환한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싱싱에 있는 범죄자 중 자신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나 나와 마찬가지인 사람들이라 생각하죠. 이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왜 금고를 털 수밖에 없었는지, 왜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때론 오류투성이고 때론 합리적인 나름의 논리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그 행위의 정당성을 납득시키려 합니다. 결론은 그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야 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됩니다. 비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훼손하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비판이란 마치 전서구와 같다. 항상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쳐보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비난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하자. 앞으로도 몇십 년은 지속되고 아마도 죽을 때까지도 남아있을 적개심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불러일으키고 싶다면 약간의 신랄한 비판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결과는 같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영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판은 위험한 불꽃을 튀게 만든다. 이 불꽃은 자부심이라는 화약을 폭발하게 만들고 그 폭발은 때로 죽음을 앞당기기도 한다. 벤저민 플랭클린은 어렸을 때는 눈치도 없고 요령부득인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을 잘 사귀고 인간관계에 재주를 보이며 프랑스 대사까지 역임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누구도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좋게 이야기합니다. 바보라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바보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한다. 칼라일은 말한 바 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써보자. 비판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공감, 관용, 친절도 몸에 배게 된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영국의 대문호 세뮤얼 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하느님도 심판의 날에 오기 전까지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당신과 내가 감히 그래서야 되겠는가?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1.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줌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